파리 정치학대학원 강의실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산지 70%, 혹한과 홍수가 반복되는 최악의 환경. 문명이 지속될 수 없다고 단언했던 유럽 명문대 교수가 자신의 15년 이론이 모두 틀렸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평야가 없어도, 확장하지 않아도, 영웅 없이도 500년 왕조를 유지한 나라. 칠국이로 홍수를 예측하고 조선 왕조실록으로 실패를 학습하며 공동체로 위기를 견뎌낸 시스템. 어떻게 산악반도 국가가 세계 10위 경제 대국이 됐는지, 왜 K-팝과 반도체가 우연이 아닌지. 그는 강의실 한복판에서 학생들에게 충격적인 진실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슬라이드에 띄운 한 문장이 전 세계 학계를 뒤흔들었습니다. 한국은 기적이 아니라 시스템이다. 그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깨달은 것일까요? 지금부터 루이 드샹 교수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루이 드샹입니다. 강의실 조명이 켜지고 있었어요. 파리 정치학대학원 3층 세미나실이죠. 창밖으로는 생강이 보이고 책상 위엔 150년 된 나무 결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저는 루이 드샹이에요. 비교문명학 교수로 15년째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오늘 강의 제목은 간단했어요. 지형과 문명 지속성의 상관관계. 학생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죠. 대부분 유럽 출신이고 몇몇은 아프리카와 남미에서 왔습니다. 저는 첫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화면에는 세계 지도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중국 황하, 인도 겐지스. 모두 평야 지대죠. 저는 천천히 말을 시작했어요. 문명은 평야에서 시작됩니다. 이건 가설이 아니라 패턴이에요. 농업이 가능하려면 넓은 땅이 필요하고 물이 고여야 하며 수확물을 저장할 공간이 있어야 하죠. 산악지대에선 이 모든 게 불가능합니다. 학생 한 명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그리스, 로마, 프랑스, 독일. 이 문명들도 결국 평야를 중심으로 확장됐죠. 알프스는 넘었지만 정착하진 않았어요. 산은 통과 지점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멈췄어요. 학생들 표정을 살폈죠.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렸을 거예요. 저 역시 그렇게 믿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3개월 전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유럽지리학회에서 발표 요청이 왔어요. 주제는 지형적 불리함을 극복한 문명 사례였죠. 처음엔 거절하려 했습니다. 그런 사례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연구비가 제법 컸어요. 저는 자료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스위스는 금융으로 살아남았지만 농업 문명은 아니었죠. 노르웨이는 해양국가였고 네팔은 여전히 개발 단계였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한 통계 자료를 발견했어요. 아시아 동쪽 끝반도 국가 하나. 산지 비율 70%, 경작 가능 면적 22%, 연평균 강수량 1200mm, 그중 60%가 여름 3개월에 집중. 겨울 평균 기온 영하 5도에서 영하 15도. 저는 데이터를 보고 웃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문명이 지속될 리 없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다음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숨이 멎었어요. 500년 이상 지속된 단일 왕조. 20세기 후반 산업화 달성. 현재 GDP 세계 10위권. 저는 화면을 2번 확인했습니다. 오류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출처는 OECD, 세계은행, 유네스코였어요. 모두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었죠. 저는 그날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15년간 쌓아온 이론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문명은 평야에서만 지속된다. 이 명제가 무너지면 제 연구 전체가 재검토되어야 했어요. 강의실로 돌아왔습니다. 학생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저는 심호흡을 했어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여러분이 믿어온 가설 하나를 흔들어 볼 거예요. 불편할 수도 있고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아요.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준비했습니다. 화면엔 아직 아무것도 뜨지 않았죠. 학생 한 명이 펜을 들었어요. 또 한 명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저는 클릭 버튼에 손을 올렸어요.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문명이 지속 불가능한 조건들이 있어요. 지금부터 그 조건을 하나씩 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조건을 갖춘 지역 하나를 보여드릴 거예요. 준비되셨나요? 첫 번째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화면에는 숫자 하나만 크게 표시됐어요. 70%. 저는 포인터를 들었습니다. 이건 산지 비율이에요.
국토의 70%가 산악 지형이라는 뜻이죠. 학생 하나가 손을 들었어요. 스위스도 비슷하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스위스는 65%이고 그나마 고원지대가 넓죠. 이 지역은 다릅니다. 급경사 산지가 대부분이에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22% 경작 가능 면적이죠. 국토의 5분의 1만 농업에 쓸 수 있다는 겁니다. 학생들이 노트에 뭔가 적기 시작했어요.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유럽 평균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프랑스는 52%, 독일은 47%예요. 이집트도 나일강 유역만 따지면 35%는 됩니다. 22%는 문명 유지가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죠. 세 번째 슬라이드가 올라왔어요. 연평균 강수량 1200mm, 그중 60%가 여름 석 달에 집중. 학생 하나가 중얼거렸습니다. 홍수 지대네요. 맞아요. 저는 레이저 포인터를 화면에 맞췄습니다. 여름엔 물이 넘치고 나머지 계절엔 가뭄이죠. 농업 계획을 세울 수 없는 기후예요. 저장 시설이 없으면 굶어 죽습니다. 네 번째 슬라이드였어요. 겨울 평균 기온 영하 5도 영하 15도. 지속 기간 34개월. 학생들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이 온도에선 땅이 얼어요. 농사는 물론이고 이동도 제한됩니다. 식량 저장이 필수인데 저장 기술이 없으면 공동체 전체가 소멸하죠. 다섯 번째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토양 깊이 평균 30cm 이하, 안반층까지 거리 50cm 이내. 누군가 한숨을 쉬었어요. 저도 처음 이 데이터를 봤을 때 같은 반응이었죠. 뿌리 작물을 키울 수 없다는 뜻입니다. 밀, 보리 같은 곡물도 수확량이 절반 이하로 떨어져요.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외부 침입 가능성 연중 상시. 해안선 길이 2400km 이상. 육로 국경 산맥 또는 강 접경. 학생 하나가 물었어요. 방어가 불가능하겠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삼면이 바다고 한 면은 대륙과 맞닿아 있죠.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 사이에 끼인 구조예요. 역사적으로 이런 지역은 완충지대가 되거나 식민지가 됩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물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학생들은 필기를 멈추고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저는 화면을 다시 첫 슬라이드로 되돌렸어요. 정리해볼까요? 산지 70%, 경작지 22%, 여름엔 홍수, 겨울엔 혹한, 토양은 얕고 외부 위협은 상시. 이 조건들을 모두 갖춘 지역이 있습니다. 학생 하나가 손을 들었어요. 그럼 그 지역은 어떻게 됐나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이제부터가 핵심이었죠.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역사 기록이 남아있어요. 기원전 1세기부터 현재까지죠. 학생들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2000년 넘게요? 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그중 하나의 왕조는 500년 이상 지속됐습니다. 교체 없이, 내전 없이요. 누군가 헛기침을 했어요. 저는 포인터를 내려놓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20세기 후반에 이 지역이 산업화를 달성했다는 겁니다. 현재 GDP 세계 10위권이에요. 반도체, 조선, 자동차 산업 모두 글로벌 톱티어죠.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학생들 얼굴을 하나씩 살폈어요.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죠. 당연합니다. 저도 처음엔 믿을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데이터는 명확했어요. 저는 마우스 커서를 클릭 버튼 위에 올렸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엔 국가 이름이 적혀 있었죠. 학생 하나가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게 어딘가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클릭했습니다. 화면에 네 글자가 떴습니다. KUREA. 강의실이 술렁였어요. 학생 몇몇이 고개를 갸우뚱했죠. 한국이요? 누군가 되물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한국입니다. 아시아 동쪽 끝반도 국가죠. 학생 하나가 웃었어요. K-팝 나라 아닌가요?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삼성, LG, 현대가 있는 나라이기도 하죠. 웃음이 멎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조선왕조 1392만 1897, 존속 기간 505년. 화면엔 경복궁 사진이 함께 떴습니다. 학생 하나가 손을 들었어요.
505년이면 유럽 기준으론.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프랑스 왕정보다 길어요. 부르봉 왕조가 200년 정도였죠. 영국 튜더 왕조는 118년이었고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GDP 세계 순위 13위 2023년 기준. 1인당 GDP 33,000달러. 반도체 수출 세계 1위. 조선 수주량 세계 1위. 학생들이 노트에 뭔가 적기 시작했습니다. 포인터를 들었어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문해율 99% 이상이에요. 대학 진학률 70%. 평균 수명 83세.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선진국이네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OECD 회원국이고 G20 참여국이죠. 그런데 기억하세요. 산지 70%, 경작지 22%, 혹한과 홍수. 이 모든 조건 속에서 이뤄낸 결과예요. 학생 하나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우리가 배운 이론이 틀린 건가요? 잠시 말을 멈췄어요. 이 질문을 기다렸습니다. 틀렸다기보다는 불완전했다고 봐야죠. 교단 앞으로 걸어 나왔어요. 우리는 문명이 평야에서만 지속된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 규칙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두 가지 가능성이 있죠. 첫째, 한국은 기적 같은 예외다. 둘째, 우리 이론에 빠진 변수가 있다. 학생들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나요? 한 학생이 대답했어요. 예외일 것 같은데요. 다른 학생이 반박했습니다. 아니면 외부 지원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은 20세기 중반까지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어요. 1인당 GDP가 아프리카 평균보다 낮았죠. 외부 지원은 전쟁 이후 일부 있었지만 그게 전부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학생들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다시 화면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죠. 한국의 자연재해 연평균 발생 횟수. 태풍 3회, 홍수 57회, 가뭄 23회, 한파 연중 1회 이상. 누군가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말을 이었어요. 이 환경에서 500년 왕조가 유지됐어요. 혁명도 없었고 외부 정복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잠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센강이 여전히 흐르고 있었죠. 파리는 평화로웠습니다. 홍수도 없고 혹한도 없고 산도 없었어요. 다시 학생들을 봤습니다. 3개월간 이 질문에 매달렸어요. 유럽 도서관을 뒤지고 아시아 연구소에 자료를 요청했죠. 그리고 하나씩 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준비했어요. 한국은 자연을 정복하지 않았어요. 관리했습니다. 학생 하나가 고개를 갸우뚱했죠. 관리요? 네. 포인터를 들었습니다. 산을 제거하지 않고 활용했어요. 홍수를 막지 않고 예측했죠. 겨울을 피하지 않고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기록으로 남겼어요. 화면을 바꿨습니다. 조선왕조실록 1893권. 매일 작성된 국가 기록. 보존 기간 472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학생들이 숨을 죽였어요.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역사책이 아닙니다. 재난 대응 매뉴얼이에요. 어느 해에 가뭄이 왔는지, 어떤 대책이 효과적이었는지 모두 기록돼 있죠. 실패도 기록했어요. 그래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마우스를 내려놓았어요. 학생 하나가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한국은 기적이 아니란 말씀이신가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적이 아니에요. 챕터 내 시스템의 발견. 교탁 위 커피잔을 들었어요. 식어 있었지만 한 모금 마셨죠. 학생들은 여전히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산지 70% 장벽인가, 도구인가? 화면엔 한국의 지형도가 떴습니다. 산맥들이 그물처럼 얽혀 있었죠. 포인터를 태백산맥에 맞췄어요. 우리는 산을 장애물로 봅니다. 농사를 방해하고 이동을 제한하는 것으로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산을 방어선으로 설계했죠. 학생 하나가 끄덕였습니다. 말을 이었어요. 대륙에서 오는 침입군은 산맥을 넘어야 했습니다. 보급로가 길어지고 기동성이 떨어졌죠. 반면 방어하는 쪽은 지형을 알고 있었어요. 어디서 매복하고 어디서 차단할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가 올라왔어요. 주요 전투 기록 분석. 산악지형 활용 승률 73%,
평지 전투 승률 34%. 누군가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화면을 가리켰어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의도된 전략이죠. 산을 제거하려 하지 않고 산과 함께 살았어요. 그게 첫 번째 시스템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갔습니다. 겨울영하 15도 재앙인가? 리셋인가? 학생 하나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리셋이요? 네. 자료를 꺼냈습니다. 유럽에서 흑사병이 퍼졌을 때 기억하시나요? 14세기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죠. 이유가 뭘까요? 학생이 대답했습니다. 쥐와 벼룩 때문 아닌가요? 맞아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쥐와 벼룩은 추위에 약해요. 영하 10도 이하에선 번식이 멈추죠. 한국의 겨울은 매년 그 온도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학생들이 뭔가 깨달은 표정을 지었어요. 슬라이드를 바꿨습니다. 조선시대 역병 기록, 대규모 전염병 평균 50년 주기, 유럽 평균 15년 주기, 사망률 유럽 대비 60% 수준. 잠시 멈췄어요. 겨울이 병원균을 제거했습니다. 매년 자연적인 소독이 이뤄진 거예요. 물론 추위 자체는 고통이었죠. 하지만 공동체가 살아남는 데엔 유리했습니다. 학생 하나가 손을 들었어요. 그럼 식량은 어떻게 해결했나요? 좋은 질문이에요.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저장 기술의 발달, 김장 겨울철 비타민 공급원, 장류 단백질 보존 시스템, 곡물 창고 공동체 단위 운영. 화면엔 옹기 사진이 떴습니다. 포인터를 들었어요. 이 항아리들이 핵심이에요. 온도와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하죠. 발효식품을 6개월 이상 보관할 수 있었습니다. 겨울 내내 먹을 수 있는 시스템이었어요. 교단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유럽은 소금에 의존했죠. 염장 기술로 고기를 보존했어요. 하지만 소금은 비쌌고 영양가는 떨어졌습니다. 한국은 발효를 선택했어요. 학생들이 노트에 뭔가 적고 있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홍수 60% 집중, 재난인가, 패턴인가? 화면엔 강수량 그래프가 떴습니다. 6월부터 8월까지 급격히 치솟았죠. 그래프를 가리켰어요. 유럽은 연중 고르게 비가 옵니다. 예측이 쉽죠. 하지만 한국은 여름에 몰아쳐요. 예측이 불가능할까요? 아닙니다. 다음 자료를 띄웠습니다. 기상 관측 기록, 치국이 발명 1441년, 유럽 최초 우량계 1639년, 200년 차이죠. 학생들이 숨을 죽였어요.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은 비의 양을 정확히 측정했어요. 어느 지역에 얼마나 왔는지 기록했죠. 그 데이터로 홍수를 예측했습니다. 그리고 저수지를 만들었어요. 물을 가두는 게 아니라 분산시키는 구조였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저수지 보수 시스템, 전국 분포 3,000개 이상, 평균 간격 15km, 기능 홍수 조절 가뭄 대비. 학생 하나가 감탄했습니다. 대단한데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대단하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화면을 바꿨습니다. 공동체 부담인가? 생존 도구인가? 학생들이 고개를 들었어요. 천천히 말했습니다. 서구 문명은 개인을 중심으로 발전했어요. 자유, 권리, 소유, 모두 개인에게 귀속되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마을 단위로 움직였어요.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두레, 품앗이, 개, 공동 노동 시스템, 위험 분산 구조. 학생 하나가 물었어요. 집단주의 아닌가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집단주의와는 달라요. 이건 리스크 관리 시스템이에요. 한 집이 흉년을 맞으면 마을 전체가 도왔죠. 다음 해엔 다른 집이 어려우면 또 도왔습니다. 보험이 없던 시대의 보험이었어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학생들 표정이 달라지고 있었어요. 처음에 의심이 사라지고 있었죠. 마지막 슬라이드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걸 말씀드릴게요. 클릭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한 문장이 떴어요. 기록, 경험의 축적인가, 문명의 코드인가. 학생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한국은 모든 걸 기록했습니다. 성공도, 실패도요. 챕터 5 기록이라는 무기. 교탁에 기댔어요. 15년간 강의하면서 이런 침묵은 처음이었죠. 학생들이 완전히 몰입해 있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조선왕조실록 -472년간의 데이터베이스.
화면엔 실록 원본 사진이 떴습니다. 한자로 빽빽이 적힌 장부였죠. 포인터를 들었어요. 이건 그냥 역사책이 아닙니다. 매일 작성된 국가 운영 일지예요. 날씨, 재난, 정책, 결과 모두 기록됐죠. 학생 하나가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잠시 생각했어요. 간단합니다.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죠. 다음 슬라이드가 올라왔어요. 1454년 기근 기록, 원인 5월 냉해 7월 폭우, 대응 곡물 방출 세금 면제, 결과 사망자 최소화, 이듬해 동일 패턴 발생 시 즉각 대응.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보세요. 실패를 숨기지 않았어요. 어떤 정책이 효과 없었는지도 적혀 있죠. 다음번엔 다른 방법을 썼습니다. 이게 학습 시스템이에요. 학생 하나가 끄덕였어요. 다음으로 넘어갔습니다. 비교해 볼까요? 유럽의 기록 시스템, 왕실, 연대기 선택적 기록, 수도원 문서 종교 중심, 개인 일기 파편적. 화면엔 중세 유럽 필사본이 떴습니다. 천천히 말했어요. 유럽도 기록했죠. 하지만 체계가 달랐어요. 왕의 업적은 과장되고 실패는 축소됐습니다. 재난 기록은 신의 징벌로 해석됐죠. 데이터가 아니라 해석이었어요.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슬라이드를 바꿨어요. 한국의 기록 원칙, 매일 작성, 왕도 수정 불가, 사관의 독립성 보장, 다음 왕조까지 봉인. 학생 하나가 손을 들었어요. 왕도 못 본다고요? 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직 왕은 자기 기록을 볼 수 없었어요. 사후에 공개됐죠. 그래서 사관들이 솔직하게 쓸 수 있었습니다. 권력도 기록 앞에선 투명해졌어요. 잠시 멈췄습니다. 이게 얼마나 혁명적인지 아시나요? 17세기 유럽에서도 왕은 절대 권력이었어요. 루이 14세, 짐이 곧 국가다. 기억하시죠? 하지만 한국에선 15세기에 이미 왕의 말과 행동이 기록됐습니다. 왕도 역사 앞에 책임져야 했어요. 학생들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기록의 실용성, 농업편, 씨앗 뿌리는 시기 최적화, 지역별 작물 적합도 분석, 가뭄 대비 용수 관리, 병충해 대응 방법 축적. 화면엔 농사직설이라는 책 사진이 떴습니다. 그걸 가리켰어요. 1429년에 쓰인 농업 교과서예요. 전국 농민들의 경험을 모아서 만들었죠. 어느 땅에 무엇을 심어야 하는지, 언제 물을 대야 하는지, 모두 데이터 기반이었습니다. 학생 하나가 중얼거렸어요. 과학적이네요. 맞아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험을 축적하고 패턴을 찾고 최적화했죠. 이게 문명이 지속되는 방식이에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기록의 실용성, 재난편, 지진 발생 빈도 분석 2000건 이상 기록, 홍수 예측 모델 구축, 역병 확산 경로 추적, 기근 대응 매뉴얼 표준화. 학생 하나가 손을 들었어요. 그럼 재난을 미리 막을 수 있었나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막을 순 없었어요. 하지만 대응 속도가 빨랐죠. 어느 지역에 곡물을 보낼지 몇 달치가 필요한지 과거 기록으로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화면을 바꿨어요. 1670년 대기근 사례, 예상 사망자 50만 명 인구의 5%, 실제 사망자 8만 명 인구의 0.8%, 차이를 만든 것 신속한 곡물 분배, 근거 30년 전 동일 패턴 기록. 학생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천천히 말했어요. 기록이 생명을 구한 거예요. 숫자가 아니라 사람을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를 준비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왜 다른 문명은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학생 하나가 대답했어요. 필요가 없었던 거 아닐까요? 정확합니다. 손뼉을 쳤어요. 유럽은 환경이 안정적이었죠. 비도 고르게 오고 겨울도 온화했어요. 평야가 넓어서 흉년이 와도 다른 지역에서 보충됐습니다. 시스템이 없어도 생존할 수 있었어요.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매년 위기가 왔죠. 홍수, 가뭄, 혹한, 태풍. 시스템 없이는 버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들었어요.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문명의 두 가지 경로. 안정 환경 확장 중심 정복 문명, 불안정 환경 관리 중심 지속 문명. 포인터를 내려놓았어요.
유럽은 밖으로 나갔습니다. 식민지를 개척하고 자원을 수입했죠. 환경의 한계를 외부 확장으로 해결했어요. 한국은 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땅을 더 효율적으로 쓰고 시스템을 정교하게 만들었죠. 환경의 한계를 내부 최적화로 해결했어요. 학생 하나가 물었습니다. 어느 쪽이 더 나은가요? 잠시 말을 멈췄어요. 창밖을 봤죠. 샌강이 여전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대답했어요. 둘 다 합리적이었어요. 환경에 맞는 선택이었죠. 하지만 21세기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학생들을 바라봤어요. 더 이상 확장할 곳이 없어요. 지구는 유한하니까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건 화면을 클릭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가 떴어요. 관리의 문명. 학생들이 그 문장을 노트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물 한 모금을 마셨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죠. 이제 결론으로 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교탁에서 내려왔어요. 학생들 사이로 천천히 걸었죠. 지금까지는 데이터였습니다. 이제부턴 해석이에요. 한 학생 옆에 멈춰섰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3개월 전만 해도 이 모든 걸 믿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이 저를 바라봤어요.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를 몰랐죠. K-pop 정도만 들어봤어요. 아시아 어딘가에 있는 작은 나라. 그 정도 인식이었습니다. 한 학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시 교단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데이터를 보는 순간 뭔가 깨졌어요. 15년간 쌓아온 확신이요.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서구 중심 문명론의 전제. 문명은 평야에서 발생한다. 지속 가능성은 자원량에 비례한다. 발전은 확장을 통해 이루어진다. 화면을 보며 웃었어요. 쓴웃음이었죠. 이 세 가지 모두 합리적으로 보였어요.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로마, 프랑스. 모두 이 공식을 따랐으니까요. 학생 하나가 물었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인가요? 화면을 가리켰어요. 표본이 편향됐어요. 우리는 서구 문명만 보고 법칙을 만들었죠. 그리고 그걸 보편 법칙이라고 믿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연구 대상 분석 1900에 2000, 유럽 문명 67%, 중동 문명 18%, 아메리카 문명 12%, 아시아 문명 3%. 학생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천천히 말했어요. 우리는 세계의 3%만 보고 이론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97%는 예외라고 치부했죠. 한국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잠시 말을 멈췄어요. 강의실이 너무 조용했죠.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첫 번째 무너짐 환경 결정론. 환경이 문명을 결정한다 X. 문명이 환경에 대응한다 O. 학생 하나가 펜을 들었어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우리는 환경이 모든 걸 결정한다고 배웠어요. 좋은 땅이 좋은 문명을 만든다고요. 하지만 한국을 보세요. 최악의 환경이었지만 500년 왕조를 유지했어요. 환경은 조건일 뿐 결정 요인이 아니었습니다. 교단을 천천히 걸었어요. 중요한 건 대응 능력이었죠. 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겨울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홍수를 어떻게 예측할 것인가? 이게 문명을 가른 거예요. 학생 하나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유럽은 운이 좋았던 건가요? 고개를 저었어요. 운이 아니라 선택이었죠. 유럽은 확장을 선택했고 성공했어요. 하지만 그게 유일한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다른 길을 갔고 그것도 성공했죠.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두 번째 무너짐 규모의 신화. 큰 나라가 강한 나라다 X. 효율적인 나라가 지속된다 O. 학생들이 노트에 뭔가 적기 시작했어요.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크기를 숭배했어요. 로마 제국, 대영 제국, 몽골 제국 모두 거대했죠. 하지만 얼마나 지속됐나요? 화면을 바꿨습니다. 제국의 평균 수명. 로마 제국 약 500년 분열 포함. 몽골 제국 약 150년. 대영 제국 약 200년. 조선 왕조 505년 단일 체제. 학생 하나가 휘파람을 불었어요. 포인터를 들었습니다. 조선은 영토를 확장하지 않았어요. 인구도 2천만을 넘지 않았죠. 하지만 더 오래 지속됐습니다. 왜일까요? 학생들을 바라봤어요. 관리 비용 때문이에요. 제국은 넓은 영토를 통제해야 했죠. 군대를 유지하고 반란을 진압하고 세금을 거둬야 했어요.
비용이 계속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조선은 달랐어요.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조선의 행정 시스템, 중앙, 지방 이원화, 지방자치 단위 활성화, 공동체 기반 위험 관리, 최소 비용 최대 효율, 학생들이 집중하고 있었어요.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중앙정부는 큰 방향만 제시했어요. 세부 실행은 지방과 마을에 맡겼죠. 위에서 모든 걸 통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유연했어요. 한 지역이 흉년이어도 다른 지역이 보충했죠. 전체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잠시 멈췄어요. 학생 하나가 물었습니다. 그럼 유럽 제국들은 왜 그렇게 하지 않았나요? 고개를 저었어요. 할 수 없었죠. 정복한 땅이었으니까요. 식민지 주민들을 믿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군대로 억눌렀고 비용이 증가했습니다. 결국 유지할 수 없게 됐죠. 화면을 바꿨습니다. 세 번째 무너짐 기술 만능주의. 기술이 문명을 구원한다 X. 시스템이 기술을 활용한다 O. 학생들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말을 이었습니다. 산업혁명 이후 우리는 기술을 신봉했어요. 증기기관, 전기, 컴퓨터. 모든 문제를 기술로 해결하려 했죠. 하지만 한국을 보세요.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조선의 기술 수준 1호에 17세기. 스국이 세계 최초 1441년. 금속활자 유럽보다 200년 앞섬 1377년. 거북선 철갑 전선 1592년. 천문 관측 정밀 기록 체계. 학생 하나가 감탄했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술은 있었어요.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죠. 중요한 건 기술을 어디에 쓰느냐였습니다. 다음 화면으로 넘어갔어요. 기술 활용의 방향. 유럽 정복과 확장 대포, 항해술, 한국 관측과 기록 치국이, 천문대. 학생들이 그 차이를 노트에 적었어요. 천천히 말했습니다. 같은 기술도 목적이 달랐어요. 유럽은 밖을 향했고 한국은 안을 향했죠. 어느 쪽이 옳다는 게 아니에요. 선택의 문제였습니다. 물 한 모금을 마셨어요. 목이 말랐죠. 학생들은 여전히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가장 큰 무너짐을 말씀드려야 했습니다. 클릭 버튼을 눌렀어요. 화면에 한 문장이 떴습니다. 문명의 우열은 존재하지 않는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학생들을 천천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죠. 교단 끝에 섰어요. 학생들과 눈을 맞췄죠. 15년간 거짓말을 가르쳤습니다. 학생 하나가 눈을 크게 떴어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론 그래요. 서구 문명이 우월하다고 가르쳤죠. 더 합리적이고 더 발전했으며 더 보편적이라고요.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문명 우열론의 역사. 19세기 백인 우월주의, 20세기 근대화 이론, 21세기 민주주의 확산론. 화면엔 세 시대가 나란히 정리돼 있었어요. 포인터를 들었습니다. 표현만 바뀌었을 뿐 본질은 같았어요. 서구 방식이 정답이고 나머지는 뒤처졌다. 이게 우리가 배운 프레임이었죠. 학생 하나가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서구가 더 발전한 거 아닌가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발전의 기준이 뭔가요? 학생이 대답했어요. 경제력, 기술력, 군사력 아닌가요? 미소 지었습니다. 그 기준 자체가 서구식이에요.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죠. 발전의 다양한 정의, 경제 GDP is 공동체 안정성, 기술 무기 with 재난 대응, 권력 확장 with 지속. 학생들이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18세기 유럽은 대포를 만들었어요. 식민지를 정복하는 데 썼죠. 같은 시기 한국은 치고기를 개선했습니다. 농민들이 홍수를 예측하는 데 썼어요. 어느 쪽이 더 발전한 건가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말을 이었어요. 목적이 달랐던 거예요. 유럽은 타인의 땅을 원했고 한국은 자기 땅을 지키려 했죠. 둘 다 합리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만 발전이라 불렀어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갔습니다. 문명의 진짜 질문. 어떻게 더 강해질까? X. 어떻게 더 오래 지속될까? O. 학생 하나가 펜을 들었어요. 천천히 걸으며 말했습니다. 강함은 순간이에요. 로마도 강했고 몽골도 강했죠. 하지만 사라졌어요. 지속은 다릅니다.
매일매일 위기를 넘기는 거죠. 화려하지 않지만 살아남는 겁니다. 슬라이드를 바꿨어요. 한국이 보여준 것. 위기는 일상이다. 관리는 생존이다. 기록은 학습이다. 시스템은 문명이다. 학생들이 노트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교단 중앙으로 돌아왔어요. 이제 핵심을 말씀드릴게요. 심호흡을 했죠. 한국은 기적이 아닙니다. 학생들이 바라봤어요. 화면을 클릭했습니다. 한국의 본질, 자연을 정복하지 않고 관리했다. 확장하지 않고 최적화했다. 기록하지 않으면 반복했을 실패를 막았다. 공동체로 개인의 리스크를 분산했다. 위기를 일상으로 받아들이고 시스템을 만들었다. 한 문장씩 천천히 읽었어요. 학생들은 숨죽이며 들었죠. 포인터를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전부예요. 마법도 없고 영웅도 없어요. 500년간 매일 반복한 루틴이었습니다. 지루하고 느리고 눈에 띄지 않는 과정이었죠. 하지만 그게 문명을 지속시켰어요. 학생 하나가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우리가 배워야 할 게 뭔가요? 잠시 생각했어요. 창밖을 봤죠. 샌강이 평화롭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대답했어요. 겸손함이요. 학생들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설명을 이었어요. 우리는 답을 안다고 믿었어요. 문명은 이렇게 발전한다고, 저렇게 지속된다고요. 하지만 세계는 넓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방식으로 살아남은 문명들이 있었죠. 한국은 그 중 하나였어요.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21세기의 질문. 확장할 곳이 없다면, 자원이 유한하다면, 위기가 일상이 된다면, 학생들 표정이 변했어요. 말을 이었습니다. 기후위기, 팬데믹, 자원 고갈. 이제 위기는 예외가 아니에요. 일상이 됐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화면을 클릭했습니다. 한국이 500년간 해온 것, 위기 관리 시스템,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공동체 리스크 분산, 실패 학습 구조. 학생들이 노트에 빠르게 적었어요. 천천히 말했습니다. 한국을 배우자는 게 아니에요. 한국처럼 되자는 것도 아니죠. 다만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방식만이 정답은 아니라는 걸요.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문명의 다양성, 평야의 문명 확장과 정복, 산악의 문명 관리와 지속, 해양의 문명 교역과 연결, 유목의 문명 이동과 적응. 모두 합리적이다. 모두 가치 있다. 학생 하나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서구 문명론은 틀렸다는 건가요? 고개를 저었어요. 틀린 게 아니라 불완전한 거예요. 한 조각만 보고 전체라고 믿었던 거죠. 이제 다른 조각들도 봐야 합니다. 마지막 슬라이드를 준비했어요. 손이 떨렸죠. 15년간의 확신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클릭했습니다. 화면에 한 문장이 떴어요. 문명은 환경의 산물이 아니라 선택의 결과다. 학생들을 바라봤습니다. 모두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은 산을 선택했어요. 평야가 아니라요. 확장이 아니라 관리를 선택했죠. 정복이 아니라 지속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500년을 버텼어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에요. 화면을 가리켰죠.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건가요? 학생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물 한 모금을 마셨어요. 강의실 시계가 4시를 가리켰어요. 2시간이 흘렀지만 아무도 자리를 뜨지 않았죠. 교단에 천천히 기댔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결론 한국이 보여준 것. 학생들이 펜을 들었습니다. 창밖을 잠시 바라봤어요. 샌강 너머로 에펠탑이 보였죠. 프랑스의 상징이었습니다.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3개월 전 한국을 몰랐습니다. 학생 하나가 고개를 들었어요. 솔직하게 말했죠. K-팝 정도만 알았어요. 반도체 회사 몇 개도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학생들을 바라봤습니다. 지금 저는 한국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정확히는 한국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을요.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한국이 묻는 것들. 왜 산을 장애물로만 봤는가? 왜 겨울을 재앙으로만 생각했는가? 왜 작은 것은 약하다고 믿었는가? 왜 확장만이 성공이라 여겼는가? 학생들이 노트에 적기 시작했어요. 천천히 걸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당연하다. 여긴 모든 전제를 뒤집었어요. 산은 방패가 됐고요.
겨울은 정화 시스템이 됐죠. 작은 영토는 효율이 됐습니다. 확장 대신 지속을 선택했고 성공했어요. 잠시 멈췄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갔어요. 한국의 진짜 의미. 기적이 아니라 선택의 결과. 예외가 아니라 다른 경로의 증명. 약함이 아니라 다른 강함의 형태. 학생 하나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한국은 우리보다 우월한 건가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우월하지도 열등하지도 않습니다. 다를 뿐이죠. 슬라이드를 클릭했습니다. 두 개의 길. 유럽 평야 확장 정복 제국. 한국 산학 관리 지속 시스템. 둘 다 합리적이다. 둘 다 성공했다. 학생들이 집중해서 노트에 옮겨 적었어요.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제국을 만들었어요. 로마, 대영 제국, 프랑스 식민지. 모두 화려했죠. 역사책에 크게 기록됐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조용했어요. 교단을 걸었습니다. 확장하지 않았고 정복하지 않았죠. 그냥 매일 살아남았습니다. 홍수를 예측하고 겨울을 준비하고 기록을 남겼어요. 500년간 반복했죠. 지루하고 느리고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화면을 바꿨어요. 한국이 증명한 것. 화려함 없이도 위대할 수 있다. 정복 없이도 존경받을 수 있다. 확장 없이도 지속될 수 있다. 영웅 없이도 문명은 이어진다. 시스템이 개인보다 강하다. 학생 하나가 중얼거렸습니다. 생각해보니 대단하네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대단하죠.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이걸 당연하게 여겼을 거예요. 매년 오는 홍수니까요. 매년 오는 겨울이니까요. 특별할 게 없었죠. 마지막 슬라이드를 준비했습니다. 손이 떨렸죠. 하지만 이번엔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경외감이었습니다. 클릭했어요. 한국을 이해한다는 것, 기적을 찾지 않는 것, 영웅을 기대하지 않는 것, 빠른 성공을 바라지 않는 것, 대신 매일의 루틴을 존중하는 것, 시스템의 힘을 믿는 것, 기록의 가치를 아는 것, 공동체의 회복력을 신뢰하는 것. 학생들이 숨을 죽이고 화면을 바라봤어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을 이해합니다. 왜 K-팝이 세계를 휩쓸었는지요. 우연이 아니었어요.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K-팝의 비밀. 완벽한 시스템 연습생 체계. 철저한 기록 매일의 평가. 공동체 중심 그룹 시스템. 500년 전 조선의 방식 그대로. 학생들 눈이 커졌어요. 말을 이었습니다.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삼성이 메모리 반도체 1위인 이유. 단순히 기술만은 아니었죠. 다음 화면을 띄웠어요. 반도체 산업의 비밀. 위기 관리 시스템, 공급망 다변화. 데이터 축적 불량률 기록. 장기 투자 20년 계획. 500년 왕조의 DNA. 학생 하나가 감탄했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네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은 새로운 걸 만든 게 아니에요. 오래된 방식을 현대에 적용한 거죠. 스구기가 기상위성이 됐고요. 조선 왕조실록이 빅데이터가 됐습니다. 마을 공동체가 기업 조직이 됐어요. 본질은 같았습니다. 교단 끝에 섰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의 BTS를 이해해요. 7명이 함께 움직이는 이유를요. 개인이 아니라 팀이 중심인 이유. 500년간 공동체로 살아온 DNA죠. 학생들을 하나씩 바라봤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 드라마를 이해합니다. 왜 가족 이야기가 많은지요. 왜 공동체 갈등이 핵심인지요. 개인주의 서구와는 다른 서사예요. 하지만 그게 수억 명의 공감을 얻죠. 학생 하나가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그럼 한국은 완벽한 건가요?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한국도 문제가 많죠. 급격한 산업화의 부작용도 있고요. 공동체 압력의 어두운 면도 있습니다. 잠시 멈췄어요.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들이 자기 방식으로 살아남았다는 거죠. 산악 지형에서, 혹한 속에서, 홍수 속에서요. 시스템을 만들고, 기록하고, 학습하며요. 500년을 버텼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한국이 우리에게 주는 것, 다른 길이 존재한다는 증명, 시스템이 영웅보다 강하다는 교훈, 지속이 확장보다 가치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 작은 것도 위대할 수 있다는 희망. 강의실이 조용했습니다. 천천히 말했어요. 저는 3개월 전 확신으로 가득했습니다.
문명은 평야에서만 지속된다고요.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제가 틀렸다는 걸요. 아니, 정확히는 불완전했다는 걸요. 가방을 챙겼습니다. 한국을 공부하며 저는 겸손해졌어요. 세상은 제가 아는 것보다 훨씬 넓었죠. 그리고 배울 게 훨씬 많았습니다. 학생 하나가 물었어요. 교수님, 다음 학기엔 뭘 가르치실 건가요? 미소 지었습니다. 아마 이 강의를 다시 할 거예요. 하지만 제목을 바꿀 겁니다. 화이트보드에 적었어요. 문명의 다양성, 한국이 보여준 또 다른 길. 학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고개를 숙였어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예요. 한국을 이해하려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도로 나왔습니다. 석양이 창문으로 들어오고 있었죠. 가방을 들고 천천히 걸었어요. 3개월 전에 저는 한국을 몰랐습니다. 지금의 저는 한국을 존경하게 됐죠. 기적이 아니라 선택으로서의 한국을요. 화려함 대신 지속을 택한 한국을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밖으로 나왔어요. 파리의 저녁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센강을 향해 걸었어요. 강물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죠. 500년 전에도, 지금도, 500년 후에도 흐를 겁니다. 한국도 그렇게 흘러왔어요. 조용히, 꾸준히 멈추지 않고요. 다리 위에 섰습니다. 노트북을 꺼내 메모를 적었어요. 한국, 산악 문명의 지속 모델, 시스템 문명의 전형, 21세기가 배워야 할 것. 손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하나씩 떠오르고 있었죠. 그 별빛은 수백 년 전에 출발한 거예요. 지금 제 눈에 도착했지만요. 한국도 그랬습니다. 500년 전 시작한 시스템이 지금 전 세계에 도착하고 있었죠. K-팝으로, 반도체로, 드라마로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을 이해해요.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진심으로요. 그들이 선택한 길을 존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배우고 싶어졌죠.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내일 아침엔 한국 관련 자료를 더 찾아야 했거든요. 아직 모르는 게 너무 많았으니까요. 그리고 그게 좋았습니다. 배울 게 많다는 건 성장할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한국이 500년간 그랬던 것처럼요. 매일 조금씩 멈추지 않고요. 걸음을 옮겼습니다. 센강의 물결이 발밑에서 반짝였죠. 그 반짝임 속에서 봤어요. 한국의 모습을요. 작지만 강하고 조용하지만 위대한 그런 문명의 가능성을요.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세상은 아직 배울 게 많았으니까요. 한국은 그 시작이었습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요.